일본의 문자는 신라로부터 기원됐을 뿐 아니라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신라 백제의 법과 행정체계를 본떠 고대 국가의 틀을 꾸렸다. 이뿐만 아니라 6세기에서 7세기 일본에서 국가 문서 업무를 처음 시작한 이들은 오사카에 온 한반도 도레인들이었으므로 일본 국가 시스템 형성에 미친 한반도 문자 문화에 강력한 영향력을 인정해야 한다. 예끼놈 페페TV 이 억지 주장 국수주의 유튜버야. 이제는 하다하다 일본의 문자와 법, 행정체계, 심지어 일본 사람들마저 한반도로부터 유래되었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기에 이르렀구나. 이거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일본 학자들이 한 말입니다. 저는 그냥 일본의 역사학자, 지식인들이 했던 말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학자들은 대체 왜 대한민국의 국수주의자들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을 정도의 주장들을 이어가는 것일까요? 이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지식인들이 말하는 한반도와 일본의 역사적 근거, 그동안 발견된 고문서들, 그리고 이를 저지하려는 일본 네티즌들의 노력, 심지어 소위 한국의 지식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램지어 교수의 날조된 논문에 지지 서한을 보내고 있다는 개탄스러운 현실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일본 NHK 방송에서는 히로시마 대학교 고바야시 요시노리 명예교수와 한국 연구진이 740년경 통일신라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대방광 불화엄경에서 가타가나의 기원으로 추정되는 문자를 발견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실제로 연구진이 불경 일부를 조사한 결과 각필 문자가 다소 발견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각필 문자란 것은 먹으로 쓴 한자 옆에 나무, 상아 등 단단하고 뾰족한 물체를 종이에 눌러 작은 글자 자국을 새기는 방법입니다. 이는 촛불 등의 비스듬히 비추면 글자를 볼 수 있도록 제작된 것입니다. 고바야시 교수는 불경에서 발견된 각필 문자들이 한자를 읽기 쉽도록 하기 위해 쓰였으며 이것이 신라시대 문자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한자를 축약한 형태인 이 문자들이 한자의 일부분을 본떠 만든 가타가나와 유사하다는 점을 들면서 가타가나의 한반도 유래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일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가타가나가 헤이안 시대에 일본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이 통설이었지만 고바야시 교수의 발견과 증거가 세상에 공개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해당 연구는 한일 학자들이 도다이사에 모여 신라불경을 공동 판독하는 프로젝트로 2009년 처음 시작됐으며 한국 학계에 신라 각필을 처음 소개하고 알린 고바야시 교수의 노력과 이에 호응한 한국 소장학자들의 의기투합 덕분에 성사된 독특한 한일 협력의 산물입니다. 잠깐 페페TV야, 그 고바야시라는 교수 우리나라에 친일파 있는 것처럼 그 사람도 친한파 아니냐? 그리고 뭐 마리 교수지 어디 지방전문대 강의 한두 번 해본 강사 아니야? 믿을만한 사람이 맞는 거냐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램지어 교수와 같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왜곡된 역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식인으로서의 양심과 학문적 진실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본 고문서학계에서 공부의 신으로 통하는 고바야시 교수는 고대 신라와 일본의 불경 문서에서 각필을 찾아내고 연구를 시작한 선구자로 유명합니다. 일본과 한국에 있는 고대 한반도의 각필 자료는 고바야시 교수가 처음 확인한 것들입니다. 연구 성과를 담은져서만 30여 권을 냈고 최근 수년 사이엔 그동안 한일 혼독사 연구 성과를 정리해 전집 9권도 냈습니다. 이런 뛰어난 업적을 인정받아 고바야시 교수는 일본 학자 최고의 영예인 은사상과 대한민국 학술 원상 같은 위상을 지닌 일본 학사원 등을 수상했고 심지어는 일본 왕실이 수여하는 문화훈장까지 받았습니다. 현지 학계의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해결될 것이라 믿습니다. 학문이라는 것이 밝혀진 사실로 이야기하고 해석하고 냉정하게 평가를 받는 과정이니까요. 제가 밝혀낸 각필들은 후학들이 연구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일본 학계에서 결코 소외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뿐 아니라 법과 행정체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7세기 일본은 신라 백제의 법
법과 행정체계를 본떠 고대 국가의 틀을 꾸렸으며 일본에서 국가문서 업무를 처음 시작한 이들은 오사카에 온 한반도 도레인들이었습니다. 일본은 국가 시스템 형성에 미친 한반도 문자 문화의 강력한 영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일본 현지 역사학자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 와세다대에서는 한일 고대사 워크숍이 열린 적이 있는데 일본 각지에서 연구자들이 몰려와 200여 명이 회의장을 가득 메운 채 진행된 워크숍에서는 한국인들조차 믿기 어려운 현지 학자들의 파격적인 발표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일본 역사학계는 고대 한반도 문화가 자국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무관심했습니다. 그까짓것 대충 한나라, 당나라 등의 중국 문화를 직수입했다거나 한반도를 경유해 일본에 들어왔다는 설만 강조해왔습니다.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삼국시대 문화 전파의 의미를 애써 무시한다는 비판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준설은 들어가고 주류 학자들은 확연히 바뀐 인식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단서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목간 유물입니다. 목간은 한반도와 일본의 고대 유적에서 물품 출납 기록이나 관공서 행정 기록물로 종종 출토되는 나무 쪽 문서입니다. 1990년대 이후 국내에서 줄줄이 출토되면서 각광받은 6세기에서 8세기 신라 백제 시대 목간 400여 점과 지난 100년간 일본 각지에서 30만 점 넘게 출토된 비슷한 시기 고대 목간을 일본 학자들이 비교 분석한 결과 현지 학계의 인식이 급속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특히 눈길을 끌었던 대목은 일본 7세기 목간과 한국의 고대 목간을 비교 연구한 이치 히로키 오사카대 교수와 701년 일본이 율령을 반포한 고대 국가로 전환할 당시 한반도 목간이 미친 영향을 고찰한 가네가의 히로유키 가큐슈인대 교수의 발표였습니다. 해당 발표에서는 당시 한반도 관공서에 상부 보고용 목간과 같은 양식이 일본의 7세기 목간에서 무수히 확인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본 현지 오사카에 정착한 백제계 도레인에 의해 일본 문서 행정 작업이 시작되었다는 점도 분명해져 일본의 고대 목간에서 보이는 국가 행정 시스템은 신라 백제 목간 형식이 건너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문자도 전수해줘, 국가 행정 시스템도 전수해줘, 심지어 일본 최초의 공무원조차 한반도 도레인이었다니 정말 아낌없이 주는 나무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과거부터 한국에 빨대를 꽂고 아주 뽕을 뽑아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쯤 해줬으면 감사합니다. 한국 덕분에 일본의 비약적 성장이 가능했습니다. 앞으로 보은함에 살겠다고 해도 모자란 판에 뭐 더 뽑아먹을 거 없나 하버드 램지어 교수를 이용한 날조 논문이나 발표하고 있는 일본. 우리를 더 화나게 하는 건 이 같은 램지어 교수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일부 학자들은 램지어 주장에 반기를 든 해외 교수들에게 램지어 교수의 학문적 양심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제목으로 메일을 보내며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 메일에는 외부인은 위안부 문제를 논할 권한이 없다. 당신의 개입은 이성적 토론을 방해할 뿐이다. 사실상 잠자코 있으라는 압박이 담겼습니다. 해당 메일은 알렉시스 더든 미 코네티컷 대교수에 의해 공개되었고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는 영상의 링크가 첨부되었습니다. 해당 이메일을 받은 학자는 램지어 교수의 주장을 비판해왔는데 여러 동료들도 똑같은 메일을 받았으며 섬뜩해했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이런 메일을 보낸 것일까요? 그냥 철없는 사람들이 한 장난은 아닐까요? 아닙니다. 해당 메일의 발신인 이력을 살펴보자면 전 서울대 교수, 전 연세대 교수, 전 고려대 연구교수, 국사교과서 연구소장, 한반도의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등으로 소위 지식인이라고 불릴 만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들어보자면 기왕에 벌어진 국제학계에서의 위안부 문제 토론에 한국도 참여해 일정한 발언권을 얻고자 한다면 무모한 실력 행사나 주제 넘은 거짓 팩트 체크 따위가 아닌 이제는 엄정한 사실로부터 출발해 학문적 논리로 쌓아올린 주장을 개발해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요구되는 것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그 어떤 성형도 두지 않은 토론이다. 일본군 위안부설은 무오류의 신성불가침 영역일 수 없다는 듣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말들을 뱉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페페TV Conclusion
소위 명문대 교수 출신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못해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데요. 그것도 진심을 다해 여기저기 램지어 교수의 주장에 반기를 드는 지식인들에게 협박에 가까운 메일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처음이야 무시하겠지만 진실을 말하며 학문적 양심을 지켜온 학자들조차 나중에는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상황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어디 일본 바텐더 모집 요강 첨부에다가 위안부 역사 왜곡을 하고 있는 램지오,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한국 사람들,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영국의 BBC가 올해의 여성 100인을 선정했습니다. 2020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을 발표한 것인데 코로나19 팬데믹에도 우리 세계에 놀라운 변화를 안겨준 사람들입니다. 중동 최초로 화성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UAE 첨단 기술부 장관이자 UAE 우주국 의장을 맡고 있는 사라 알 아미리를 비롯해서 홍콩 민주화운동가 아그네스 차우, 베이징에서 새로 만들어진 보안법에 의해 체포된 운동가 중 한 명, 15세 때부터 정치에 적극적이었던 그녀는 그녀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가족과 국가를 위해 중국과 맞서 싸운 전설적인 여자 주인공 뮬란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의 정은경 본부장도 BBC가 선정한 100인에 포함됐습니다. BBC는 정은경 본부장은 바이러스 사냥꾼이다. 현재 한국질병관리본부의 수장으로 투명하고 신속하게 매일 브리핑에서 한국 국민들에게 코로나 상황을 알려주었다 보도했고, 정은경 본부장은 수상소감으로 나는 전염병에 대처하는데 헌신해온 모든 의료 종사자들의 진심으로 감사한다 라며 모든 공을 의료진들에게 돌리는 겸손함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는 한국과는 달리 일본에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조만간 일본이 도쿄올림픽 공식 취소를 발표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일본 주간화사에 있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이미 일본 정부와 대회조직위원회에 올림픽 개최는 더 이상 어렵다라는 뜻을 전달했다는 정보를 복수의 관계자로부터 입수했다. 남은 건 일본 측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다. 일본 정부 발표는 내년 1월쯤이 될 것 같다.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의 입장을 고려할 때 그쯤이 데드라인이다 보도했습니다. 도쿄올림픽 개최를 위해 예상 규모보다 무려 5배가 넘는 30조 원을 투입해 도쿄 전역에 경기장과 인프라를 건설하고 올림픽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원들을 고용해 도쿄올림픽을 준비했고 2021년으로 연기되면서 추가로 3조 원을 투입하며 기다렸지만 결국 올림픽에 완전히 취소되려 하고 있습니다. IOC가 더 이상의 연기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만큼 이제 다음 올림픽은 2022 베이징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는 앞으로 일본이 직면할 현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진짜 위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IT 조사업체 포멀하우트 테크노솔루션스가 이번에 출시된 아이폰 12를 분석한 결과 원가는 373달러인데 이 중에서 27.3%가 한국산이었다. 미국산은 25.6%, 일본산은 고작 13.2%에 불과했다 보도했습니다. 아이폰의 한국산 부품 비중이 이렇게 높아진 것은 애플이 12 시리즈 전 기종의 LCD 대신 OLED 패널을 전면적으로 택했는데 스마트폰 OLED 분야에서 세계 최강인 삼성 디스플레이가 특수를 누리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아이폰에 디스플레이를 공급하며 겨우겨우 버텨왔던 일본의 마지막 디스플레이 업체 재팬 디스플레이가 사상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이폰 12 시리즈에 단 한 장의 디스플레이 패널을 팔지 못하게 되면서 일본 언론들이 난리가 났는데요. 니케이는 OLED는 원래 일본의 소니나 파이오니아가 먼저 개발을 시작했다. 그런데 한국과 투자 경쟁에서 밀리면서 지금은 한국 브랜드의 동무대가 펼쳐지고 있다 전했습니다. 애플은 한국산 부품에 너무 의존하지 않기 위해 지난 수년 동안 어떻게 해서든 일본의 재팬 디스플레이를 살리려고 안간 힘을 써왔습니다. 2조 원 가까이 쏟아부어 재팬 디스플레이가 한국의 삼성 디스플레이처럼 성장하기를 바래왔지만 이제는 기술력이 한참 뒤떨어진 재팬 디스플레이 제품을 썼다가는 애플이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한국 제품을 사용하기를 극도로 꺼려했던 일본. 이러한 일본 국민들의 성향 때문에 전 세계 어디에서도 눈 씻고 보려야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소니 스마트폰, 샤프 스마트폰, 후지츠 스마트폰이 일본에서는 세계 1위인 삼성의 스마트폰보다 더 잘 팔렸는데 이제는 압도적인 브랜드 가치, 기술력, 디자인 격차가 나면서 일본인들조차 한국의 핸드폰에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멀티미디어 리서치 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개월 동안 일본에서 팔린 스마트폰 브랜드 순위에서 삼성이 3위를 차지했고 2위를 기록한 소니도 순식간에 따라잡을 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한국 스마트폰을 심하게 차별해왔습니다. NTT 도코모는 아이폰에 보조금 72만원, 소니 엑스페리아에 52만원을 지급한 반면 삼성에는 고작 17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미국과 일본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해왔는데 이제는 너무나도 벌어져버린 디자인과 기술 격차로 이러한 일본의 꼼수도 통하지 않게 된 것이죠. 한국의 독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일본의 마지막 희망이라고도 볼 수 있는 자동차 산업마저 한국 때문에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오토블로그는 기아차의 K5는 경쟁 모델인 혼다 어코드와 토요타 캠리보다 완성도가 높다. 이 차를 디자인한 사람은 월급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 라며 일본 차보다 월등하다고 평가했고 미국 자동차 전문지 카앤드라이버는 한국의 K5가 중형 세단의 스타일 기준을 높였다. 흥미로운 LED 헤드램프와 특별한 질감의 그릴이 이목을 끈다 보도했습니다. G80에 대한 극찬은 하늘 높이 치솟고 있습니다. 카앤드라이버는 럭셔리 4도어를 위한 극적인 디자인을 보여주었다. 대담한 외부 스타일링을 통해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일 것이다 전했고 전문가들은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 등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라고까지 극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네시스의 SUV GB80이 미국에 상륙하면서 게임은 종료됐습니다. 더 이상 레서스가 경쟁에서 밀린 것은 물론이고 감히 제네시스의 비교 대상이 되지도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전문지 카앤드라이브는 GB80의 실내 소음을 측정해보니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560보다 겨우 1dB이 더 크다. 제네시스 GB80은 최고급 리무진 마이바흐급 정숙성을 보유했다 전했고 비즈니스 인사이더도 폭발적인 가속력을 낼 때를 제외하며 엔진의 존재를 알아차리기 어려울 정도로 소음이 없는 차다 극찬했습니다. 이에 현재 GB80을 구매하기 위해 2만 명이 줄을 섰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토요타의 주력 모델인 캠리는 기아의 K5 때문에, 프리미엄 브랜드 렉서스는 현대의 제네시스 때문에 해마다 천문학적인 돈을 쓸어 담았던 미국에서 한순간에 몰락할 수 있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구독자 116만 명을 확보한 The Straight Pipes가 공개한 GB80 리뷰 영상에는 16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고 미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나는 SUV를 싫어하는데 이 차는 심각하게 살까 고민 중이다. 현대와 기아가 계속해서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다. 진지하게 나는 제네시스를 꼭 살 것이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혼다가 우리를 놀라게 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이러한 자동차 회사를 본 적이 없다. 현대, 기아, 제네시스가 해냈다. 제네시스 디자인은 BMW 인테리어 디자인을 평범하게 보이도록 만들어버렸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파나소닉이 독점으로 배터리를 공급하던 세계 전기차 1위 업체 테슬라는 모델 Y의 배터리를 파나소닉이 아닌 한국의 LG화학으로부터 독점 공급받기로 공식 발표해 일본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미국 테슬라가 내년 초부터 중국 상하이에 있는 기가팩토리에서 생산할 예정인 모델 Y에 들어갈 배터리 전량을 LG화학이 수주했습니다. 일본의 파나소닉과 중국의 CATL이 휩쓸었던 세계 배터리 시장.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파나소닉이 1위, CATL이 2위, BYD가 3위, LG화학은 한참 뒤처진 4위였지만 올해 이들을 모두 제치고 당당하게 세계 1위에 등극했습니다.